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상공을 날고 있는데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가 있는 곳입니다. 조윤선 후보자 1년 생활비를 5억 원 수준으로 그야말로 과다 지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휩싸여 있죠. 한 달 생활비가 4천만 원 이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윤선 후보자 4년 전 아침 방송에 출연해서 무소유가 주는 자유로움을 느꼈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윤선 후보자 20대 시절 사법고시에 불합격한 뒤 일주일 동안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법정 스님과 함께 사진도 찍었는데요. 2011년까지 벌어들인 수익이 세금을 제하고 95억 원이었지만 2012년 방송에서 무소유를 말했습니다. 한편 2013년 신고재산은 약 47억 원이었습니다. 한편 이명박 씨도 대통령 재임 시절 무소유를 운운했었죠. 네, 수업 시간에 조는 놈들은 맞아야 합니다. 무소유를 가르칠 때 졸았던 놈들 말입니다. 서울 대치동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슈페리어 타워가 보이네요. MB는 요새 이곳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3명을 집중 관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기에는 약하다, 이런 평가를 내렸고요. 반기문 사무총장에게는 확신이 드는 순간 총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MB 측근이 월간조선 기자에게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차기 정권을 반드시 내 손으로 만들어 킹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예, MB는 스스로 킹메이커를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후보들에게 MB는 천군만마일까요? 아니면 회방꾼일까요? 환상 속에 MB가 있습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검찰 수사 방향은 금융권의 MB맨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 MB의 최측근 강만수 전 장관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여의도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강성 친박 성향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조선일보를 향한 공세의 필봉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간부가 대우조선해양이 제공한 호화전세기로 유럽 여행을 했다, 이렇게 폭로한 데 이어서 오늘은 2억 원대의 향응을 받았다며 추가 폭로한 것입니다. 이 간부가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라고 실명도 공개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추가로 관련 자료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폭로를 이어갈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자료 출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편 검찰은 향응 의혹도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 비용이 비싸니 미 수습자는 가슴에나 묻어주자, 이러던 김진태 의원. 세월호 가족 유경근 씨로부터 개새끼라고 욕을 들었지요. 청와대가 심기가 불편해 물라고 하면 물고 짖으라고 하면 짖는 김진태 의원의 캐릭터를 정확하게 읽은 것 같습니다. 그 육성 리얼하게 들어보실까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자식을 내 가슴에 묻고 산다는 것은 평생 죽을 때까지 피눈물 나는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란 이야기입니다. 그 자식 가슴에 묻고 잊어버리고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처절한 고통 온몸으로 느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자식을 가슴에 묻으란 이야기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게 함부로 짓거리고 있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도저히 그런 인간한테는 해줄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해도 들을 소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김진태 이 개새끼야! 김진태 이 개새끼야! 이 자식 잃고 네가 너라 그렇게 해서. 감찰 유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끝내 사표를 냈습니다.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 아니냐 이러면서 사실상 우병우와 정면 승부를 벌일 뜻을 내비쳤지만 검찰이 특별감찰관실 사무소를 압수수색해서 우병우에 대한 감찰 업무 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등을 싹 가져가는 바람에 더 이상 감찰 업무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의혹만으로도 사퇴하는 게 이 정부의 방침이었네요. 아니, 대통령에게 밉보이는 것만으로도 사퇴하는 게 이 정부의 방침이었네요. 자,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앵커석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자,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흑인, 백인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핸드폰 기종 최다 케이스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그 외에 옛날 핸드폰 기종까지 다 있는 사이트. 바니몽. 포털 광고비 수수료 없이 자체 생산, 직접 가공, 중간 유통 과정 없이 믿고 싸게 사는 핸드폰 케이스 사이트는? 바니몽. 가족 사진, 친구 사진, 애인 사진까지 나만의 DIY 제작 케이스는? 바니몽. 디자인 예스, 총알 배송 예스. 전화번호 070-5029-0330에서 2번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바니몽을 검색해주세요.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 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강성 친박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조선일보를 향한 공세의 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간부가 대우조선해양이 제공한 호화전세기로 유럽 여행을 했다고 폭로한 데 이어서 오늘은 2억 원대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추가로 폭로한 것입니다. 이 간부는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라며 실명도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 연관돼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비공식적으로 해명을 했는데요. 김진태 의원은 옹색하다면서 일축했습니다. 김진태 의원 추가 폭로도 경고했는데요.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본 의원이 지난번 그 박수환 게이트에 유력 언론인이 연루돼 있었다고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해당 언론인이 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의원도 더 이상 실명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유력 언론인은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입니다. 그는 그리스 국가 위기 당시에
취재 차원의 공식 초청에 따른 출장으로 그리스에 갔었고 전세 비행기를 타기는 했지만 그 이용 거리를 계산하면 한 200만 원대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사실은 그와 다릅니다. 당시 여행 일정은 그리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또 영국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고 나폴리, 소렌토, 로마 등등 세계적인 관광지 위주로 짜여져 있습니다. 초호화 요트, 골프 관광, 거기다가 유럽 왕복 항공권 1등석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호화 요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5일입니다. 예, 이게 참 매번 이런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게 돼서 참 송구스럽습니다만 이게 바로 그 호화 요트인데요. 이런 초호화 요트를 빌려서 그 나폴리에서 카프리를 거쳐서 소렌토까지 운행했는데 이 요트를 하루 빌리는 돈이 22,000유로, 당시 환율 기준으로 한화 3,340만 원입니다. 일반 시민들의 연봉 수준의 돈을 단 하루 요트 빌리는데 사용했다. 유럽의 부호들이나 사용하는 초호화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 여행 일정을 보면 다른 것도 참 다양하게 나옵니다. 9월 9일 날은 런던의 골프장에서 골프 라운딩을 또 했습니다. 그리스 국가 부도에 관한 취재를 초호화 요트를 타거나 골프장에서 과연 해야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파리를 거쳐서 베니스로 갔고 또 돌아올 때는 런던에서 인천으로 이렇게 왔는데 항공권 1등석을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그 비용이 무려 1,250만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외에도 8박 9일 동안 유럽 여행을 했는데 이탈리아, 그리스 일대를 여행하는 데 들어간 호텔비, 식비, 관광 경비 이거를 전부 합치면 2억 원대에 이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유력 언론인의 이런 호화 전세기 접대를 극단적인 모럴 해저드의 전형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은 그 수준을 넘어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남상태 대표이사는 당시 두 번째 연임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이런 초호화판 향응은 그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초호화판 향응 수수는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변호사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형법상 배임 수재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트 전세기 초호화판 요트 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구경도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주인 없는 회사에서 그러잖아도 방만 경영으로 나중에 회사가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그런 형편인데 언론인으로 이를 꾸짖지는 못할 망정 자신이 먼저 호화판 향응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로 선출된 추미애 지도부가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진 최고위원회에서는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선명 야당을 표방했습니다.
최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심재철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건국절 법제화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적통인 임시정부를 부정하려 한다. 이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5.18 기념식과 4.3 추념식에 참석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난 4월에 이제 총선에서 국민들은 일단 여소야대를 만들어줬다. 그런데 야당이 그 이후에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비판도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몇 가지 전국 현안에 대해서 예. 뚜렷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이제 확고하게 제대로 목소리 내면서 잘 해내서 수권 비전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그 전당대회 기간 동안 계속해서 김종인 지도부에 대한 이제 비판도 이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자, 일단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사드에 당론 반대를 하지는 않았는데 계속해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의 결정, 그 당론으로 세워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사드 문제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이 바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원래 예. 사드 배치 반대가 당론이었습니다. 저는 재검토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왜냐하면 한반도는 늘 지정학적으로 취약한 곳입니다. 아직도 냉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 사드를 가지고 떠오르는 중국과 태평양 세력인 미국이 한반도에서 충돌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보 위기를 외교로 돌파해낸 정당의 전통을 살려서 외교 능력으로 해결해 내겠습니다. 그 대선 경선의 공정한 관리가 이제 또 앞으로 주어진 중요한 책무일 텐데요. 일각에서 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친문계 지지를 받은 당대표가 공정한 대선 관리 잘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인데 다른 주자들이 도전할 공간을 어떻게 마련해 줄지 보관 갖고 계신지요? 네, 저는 중심추, 균형추로 한 번도 어느 계파에 곁불 한번 째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 21년 정치를 우리 당원들이 쭉 보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대표 믿고 당원을 믿고 한 분 한 분이 민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민생 경선 무대가 되게 할 테니까 그런 처방전 들고 오시면 공정하고 깨끗한 화려한 무대 펼쳐질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지난해 굴욕적으로 이루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 네, 합의 내용을 이행한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일본은 할머니들에게 푼돈이나 쥐어주며 위안부 범죄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발맞춰 한국 정부가 소녀상 철거까지 운운하고 있는데요. 일본뿐 아니라 조국마저 할머니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소금까지 뿌리고 있는데요. 지난 20년 동안을 박근혜 정부처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정부는 없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KBS 1텔레비전 일요진단에 출연한 윤병세 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중국, 일본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의 민간 단체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를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그런 이제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민간 단체 이런 그 사업을 필요한 그 돈 이것을 예산 신청을 했는데 정부에서 전액 삭감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런 게 우리 정부의 어떤 이 위안부 문제를 보는 그런 태도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문제 관련해서는 아마 지난 이제 20년 동안의 이제 역사를 회고해 보신다면은 박근혜 정부처럼 이렇게 많은 그 시간과 노력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할애한 정부는 사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난 3년 동안 특히 지난 18개월 동안은 집중적으로 노력을 했고 또 이어서 지난 8개월 동안 후속 협의를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 스스로도 지난 2014년에 유엔 인권이사에 가가지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표현으로 저의 입장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듯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합의를 만든들 위안부 할머니들 다 돌아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절박한 그런 이제 시간 의식을 갖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여타 문제에 대해서 행여라도 정부가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로서는 항상 이런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던 그런 정신으로 앞으로 할머니들의 그런 마음의 상처를 취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 많이 더 신경을 쓰고 또 할머니들의 그런 의견을 청취할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여야 합의가 있었습니다. 합의문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해결하기로 했던 세월호 대책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합의 전부터 예은아빠 유경근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사생결단 단식으로 야당에게 약속을 지키라며 세월호 대책을 호소했지만 우상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얼싸안고 웃으며 합의해버렸습니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표창원 의원이 SBS 라디오에 나왔네요. 감수해야 할 비판이다. 야당의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이 이제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부분인데요. 왜 아직까지 안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정부 측의 법에 대한 해석, 특조위의 법에 대한 해석에 커다란 차이가 있고요. 네. 아시겠지만 2015년 1월 1일 특별법의 발효가 시작되었지만 실제 구성이 이루어지고 조사관들 그리고 예산이 정부에 의해서 집행된 것은 7월에 들어서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1년 6개월간의 특조위 활동 기간을 어디까지로 보느냐. 정부 특히 해양수산부에서는 올해 6월 30일까지로 자의적인 해석을 했고요. 네. 실제로 구성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조사활동 시작이라고 본 특조위는 8월부터 시작으로 본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아직까지 조사 기간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이런 해석의 차이가 가장 크죠. 네. 그리고 법 자체도 과거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등 조사 기간에 대한 연장 요구와 또 연장이 또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세월호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서 연장이 가능한데 그 법의 개정이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큰 쟁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표 의원님께만 물을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 문제가 야당으로서 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런 비난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충분히 그런 비난 저희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름대로는 저희가 이계호 농해수위 위원장님과 박주민 의원 이런 분들이 세월호 태스크포스를 형성해서 열심히 일하셨거든요. 네. 하지만 국회의 합의 정신, 협치 정신 앞에서 결국 아주 공고한 벽처럼 다가서는 새누리당의 벽을 넘지 못했죠. 그래서 결과물로 아무것도 내보여드리지 못한 점, 이 부분 저희가 역부족이고 노력이 부족했고 이런 부분들은 비난받고 혼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더 야당이 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발목 잡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야당의 노력 부족과 새누리당의 좀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네. 제가 지난번 테러 방지법부터 시작해서 계속 관찰한 바로는 새누리당 자체로서 여당으로서 야당과 대화하고 협력하고 새누리당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또 야당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 위한 노력, 그런 상생과 타협의 노력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특히 세월호라든지
백남기 농민건이라든지 이런 몇 건의 사건에 있어서는 청와대의 지시만을 기다리고 마치 청와대 하부기관인 것처럼 작동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요인들이 개선되어야만 아마 국회 선진화법도 그 빛을 발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한시적인 문제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 자체가 잘못됐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8대 국회에 우리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양당이 서로 몸싸움에 치닫기도 하고요. 날치기 통과 등의 문제도 제기됐고요. 그 19대 국회 선진화법의 발동을 통해서 답답한 면은 있었지만 오히려 18대보다 더 많은 법이 통과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야당이 더 노력을 하고 새누리당도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서 국회가 좀 제대로 가동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좀 논의를 좀 더 확대해 갖고요. 이 여소야대 정국 특히 이제 지난 총선에 국민들의 민의와 다르게 야당이 좀 야당답지 못하다. 좀 옛날에 야성을 잃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표 의원께서도 당을 향해서 겁쟁이가 돼 있다. 이런 지적까지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의 이 야당 역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고민이고 그 변화의 변곡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잘 아시겠지만 저희 당이 그동안 한쪽에서는 이념적인 부분, 종북이다, 좌빨이다 이런 극단적인 비난에 시달려야 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약자와 서민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변호하지 못한다. 야성이 부족하다. 또 이런 비판에 노출되어 있었죠. 이 양자를 모두 포섭하고자 하는 게 저희 당의 현재의 어떤 노력인데요. 중도나 보수, 합리적인 보수층에 계신 분들에게서도 국가와 민족과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책임 있는 정당이고 수권 정당이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약자와 서민 피해자분들의 아픔과 고통과 한도 대변해드리는 그런 정통 야당으로서의 그 강한 모습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고요. 이 두 부분 모두 포섭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국가원로의 지혜와 통찰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내일을 모색하는 피박토론.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우선 인님.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으로는 정권 창출이 어렵게 됐다고 보는 인사드린다고 봐요. 안녕하십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모든 법 위에 내가 있다. 이런 오만과 독선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해악을 장님 지금 절 비난하시는 거예요? 좌파들처럼 이런 오만과 독선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해악을 끼쳐서 다행입니다. 다행이시라고? 아직 이 나라에는 독재가 필요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들 하시는 거예요? 특히 인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뜯어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정당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요. 정당 민주주의? 야, 그런 건 난 잘 몰라. 나는 경제민주화밖에 모른다고 봐요. 경제민주화밖에 모른다? 경제민주화는 뭡니까? 뭐긴 뭐야 이 새끼야. 기업들이 부를 혼자서 다 처먹는 게 아니라 그 부를 나누는 거 아니야. 그 부를 어떻게 누구한테요? 기업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쌓아놨을 거 아니야. 그걸 나누자는 거지. 동아은행이 2억 원을 인님에게 나눠줬듯이 말이죠.
뭐야? 이 씨발 새끼야, 진짜 죽으려고 이 씹새끼야. 자자, 오늘 주제는 갈수록 심화하는 4대강 녹조 문제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자, 이님, 이거 어떻게 하죠? 그 무더위가 지나갔으니까 두고 볼 일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물길을 막으니까 벌어진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물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봐요. 아니, 그러면 애초부터 보를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야, 똥보야, 너는 너무 한쪽 면만 보는 경향이 있어. 예? 그 무슨 말씀이시죠? 그 건설업계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어? 토목공사는 뭐 옛날에 다 끝났지. 부동산 건설은 이제부터는 잉여지. 그렇다고 SOC 투자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어떻게 댐이라도 지어야 할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해서 환경이 훼손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보를 없애자는 말도 나오는 거고요. 아이 새끼, 야, 그 보를 없애는 것도 건설사가 필요하잖니. 어? 그래서 보를 짓기도 하고 보를 해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건설사를 먹여 살리는 거라고. 아, 그게 말이 됩니까? 농담이고, 그 4대강은 MB 작품 아니니. 그러니까 MB의 방법에 열쇠가 있다고 봐요. 예? MB의 방법에 열쇠가 있다고요? 그 MB가 그 청계천 만들었을 적에 어떻게 그 청계천에 물을 흘려보냈니? 수돗물 트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그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 끌어다가 그렇게 해서 그 청계천 물을 흘리는 거 아니겠어? 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4대강 물이 썩었으면은 상류부터 수돗물을 콸콸 트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 썩은 물들을 다 바다로 내려보내는 거야. 아니, 그 사람 먹는 수돗물을 강에다가 쏟아버린다고? 어? 외국어대를 졸업하면 외국인이 되나? 어? 어떻게 그 한국 물정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 창녕감님, 지금 외대생들을 비하하시는 겁니까? 나는 늘 비하했어. 비서울대는. 자자, 이제 그만하시고요. 자, 창님, 4대강 녹조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4대강 때문에 녹조가 생겼다. 이거는 편견이 가득한 말 아니겠습니까? 녹조의 문제는 더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극에서 또 남극에서 빙하를 수입해서 강물에다가 띄우는 겁니다. 예? 그래도 녹조가 사라지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녹조는 4대강 사업 때문 아니겠습니까? 4대강 사업 이후 매년 여름이면 이렇게 녹조가 심했고요. 심지어 겨울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빙하를 띄운다? 이거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자, 제 말대로 빙하를 띄워도 녹조가 심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그럴 때면은 뭐 이명박이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누가 이명박에게 책임을 물을까요? 당연히 그 박근혜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는 건드리는 박근혜지만 이명박은 못 건드리네요. 대단하죠? 이명박 보세요. 4대강이 녹색동으로 가득한데도 자신이 다음 대선 킹메이커를 하겠다라면서 설치고 자빠졌으니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난국은 이 사람밖에는 풀어낼 사람이 없겠군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 그만하세요. 자, 녹색 성장을 약속한 이명박, 녹조 성장으로 보답했습니다. 모든 국민의 행복을 약속한 박근혜, 모든 국민의 항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심이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각성하고 눈을 부릅뜨시다. 피박토론 마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한겨레 김원철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또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오늘 오전에 그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실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의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우병우 수석과 이석수 감찰관의 자택은 포함되지 않았고요. 지금 압수수색이 시작됐다는 것은 이제 뭐 어떤 수사 계획 같은 것이 1차적으로 수립이 됐고 그 계획을 향해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만으로 뭐 특별수사팀이 수사를 좀 제대로 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기 좀 섣부른 것 같고요. 압수수색은 뭐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예. 이걸 통해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진실을 파헤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병우 수석 집은 압색을 안 했다고 하더군요. 예, 이석수 감찰관이나 우병우 수석의 집은 압수수색 대상에 일단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저는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이석수 감찰관의 자택을 하지 않는 거는 뭐 자연스러워 보이고요. 이 고발 의혹 자체가 통화 내용에 해당하니까 집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고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세 포탈, 횡령 배임 의혹 그리고 직권남용 의혹 같은 것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자택의 어떤 이런 것들과 관련된 증거 서류 같은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특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압수수색이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련 서류나 이런 것들을 옮겨놓지 않았겠는가 어딘가로 충분히 그렇게 예상할 수 있다면 이렇게 뻔히 예상되는 어떤 지점 외에 어떤 좀 의표를 찌르는 압수수색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이 2차, 3차 연이어 나올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첫날 우병우 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지 않겠는가 보여주기를 위해서라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빠졌네요. 아니 이럴수록 더 보여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또 자택 압수수색이 영장이 조금 그렇거든요. 쉽지 않은 모양이죠? 예, 뭐 계좌나 이런 것과는 조금 더 깐깐하게 보는 측면이 있죠. 아무래도 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그 동일한 잣대가 일반 서민들에게도 있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입니다. 저희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도 왜 그 정수장학회 관련해서 수사받았던 기자가 있는데 최성진 기자. 예, 그분 역시 자택에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을 했죠. 예. 그것 역시 뭐 지금 거의 비슷한 형태의 그건데. 그때는 그런 수사를 받았었죠. 사실 수사라는 게 이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수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당연한 속성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택을 속 빼고 1차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조금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의지가 있어 보이세요? 어떠세요? 그거를 확률로 얘기를 하자면은 뭐 업다 쪽에가 당연히 확률이 높을 텐데 이게 또 검찰이라는 조직이 지금 굉장히 누란의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권이 4년 차고 물론 다른 정권의 4년 차와는 굉장히 다른 4년 차지만 정권이 4년 차고 뭐 이런 자신들의 조직의 위기를 돌파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뭐 의외로 아주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형식적 성과는 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짐작을 한 25% 정도 해보겠습니다. 거의 안 하시는군요. 기대를.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차 폭로를 했네요. 이번에는 이름을 깠습니까? 이름을 깠습니다.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 뭐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의 비위 의혹은 차치하고라도 김진태 의원은 참 영화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정말 전형적인 나쁜 국회의원의 그 행동들을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이 나왔으면 우리가 보면서 현실에서 저 정도까지는 안 하지. 저렇게 노골적으로는 안 하지 현실에서. 어느 누가 저렇게 하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그냥 완전 빨가벗고 뛰고 있는데 2차 폭로한 내용도 뭐 1차 폭로와 대동소이합니다. 실명을 깠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금액 자체가 조금 더 커졌죠. 호화 요트 여행 이런 것들을 덧붙여서 억대 접대 의혹이다. 이러면서 예. 우병우는 우병우대로 송이형 주필건은 송이형 주필건대로 떼어서 수사하면 된다. 이것은 물타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면 예. 2011년 9월에 조선일보 송이형 주필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초호화향을 받았는데 이 여행은 이탈리아의 베니스, 로마, 나폴리, 소렌토, 영국의 런던 등을 도는 이런 관광지 위주로 짜여졌고 초호화 요트의 골프 관광은 물론이고 유럽 왕공 항공권 1등석도 제공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각 이제 금액대를 합해보면 거의 2억 원대 이른다. 대우조선해양 일정표에는 송주필이 VVIP로 기재돼 있고 당시에 그 대우조선해양 임직원을 제외한 민간인은 이 박수환 뉴스 커뮤니케이션 대표랑 송주필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을 위한 여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법리적으로 꽤 중요한 지점인데요. 예. 대우조선해양의 임직원들의 출장에 이들이 편승해서 따라간 것이냐 아니면 이들을 위해서 이것이 꾸려진 것에 이 대우조선해양 사람들이 접대차 따라간 것이냐 이것은 이제 나중에 법정에 갔을 때 배임수재 금액을 다툴 때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예, 뭐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딱 감이 오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이 이들을 위한 여행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김진태 의원의 이 왁구대로라면 2억 원대가 나옵니다. 2억 원대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배임 수재가 가능할 수 있다. 이것이 법조계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조선일보 송이영 주필이 회사에 사표를 냈군요. 네, 그런 보도가 나왔죠. 예. 아무래도 이렇게 실명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회사의 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렵죠. 우병우 수석보다는 훨씬 나은 분인 것 같아요. 아이고 정말 참. 이것이 좀 상식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인데 예. 자연스럽죠. 하물며 조선일보조차 저렇게 하는데. 아니 거기는 민간 직장이고 여기는 공직 아닙니까? 공직이 더 엄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보고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배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예. 근데 이런 정보들은 어디서 입수했을까요? 우리 김진태 의원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영화 같은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뭐 대놓고 그냥 뭐 완전 돌격대로 그냥 뛰고 있는 건데 참 용감하다. 예. 그리고 참 뭐랄까 이런 사람 하나쯤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으면. 예, 이런 돌격대. 앞뒤 가리지 않고. 예. 근데 이렇게 조선일보가 칭하기를 친박 강경파들, 친박 돌격대들 몇 없지 않습니까? 몇 없습니다. 정말 예. 몇 없습니다. 특히 실명을 내걸고 이렇게 뛸 수 있는 사람은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 나중에 그 표적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고립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확신범들이라고 봐야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 힘센 사람의 논리를 빠르게 체득해서 내재화하는 그 능력이 탁월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예. 뭐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그렇게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 약간 겁나는데요. 저의 추론이고 소설입니다. 예. 예전에 그 박영준 씨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박영준 씨요? 예. 그 지식경제부 차관했고, 한때는 뭐 하늘을 날던 새도 떨어뜨리던 그런 새도가였는데, MB 정권 말기에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아가서 공천도 안 주고 말이죠.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됐는데, 아니, 그게 안 보이나? 반면교사로 삼을 생각은 없나? 한 검찰의 오랜 특수통 출신의 검사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사태가 불거진 초기에. 예. 이상득, 최시중, 박영준이 구속되기 시작한 게 딱 이맘때쯤이다. 네, 이맘때쯤이고, 예. 두고 봐라. 이 사건이 어떻게 갈지 두고 봐라. 이 사건이 어떻게 갈지 두고 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억지로 이 청와대와 친박 세력들이 자신들의 그 표의 힘으로, 쪽수의 힘으로 지금 억지로 끌고 오고 있는데, 예. 저는 아까 제가 25%의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25% 가능성을 말씀드린 이유는 검찰 쪽에서 이 정권에 어떤 관련된
비위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추정컨대. 그것은 들어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정권이 지금 3년이 넘어가고 4년 차 접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쌓여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언제 터트리고 언제 수사에 들어가느냐의 계기만 남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걸 하면서 이걸 계기로 그런 식으로 쭉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자기 조직이 살기 위해서. 자기 조직이 살기 위해서 주인을 무는 그건 검찰의 오래된 습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가능성을 제가 25% 정도를 제가 놓고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일단 우병우가 무너지는 게 시금석이 되겠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사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저 여권 내부 지형도가 조금 바뀌어줘야 검찰도 뭔가를 도모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그 부분이 조금 변수긴 합니다. 정권 말답지 않은 저 지형도. 친박이 싹쓸이한. 검찰이 그런 쪽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뭔가 차기 권력이 떠오르지는 않잖아요. 차기 권력이 뭐 떠오르거나 뭐 이런 수사를 통해 이득을 볼 어떤 정치 세력이 있다면 모를까.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제가 확률을 낮춰서 25% 정도.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해보죠. 지난 토요일에 추미애 새 대표를 선출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특히 그 작년 말에 대거 입당한 권리당원들의 이 파워가 입증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오늘 그 신문들을 보니까 뭐 이게 친문이 싹쓸이했다 친문의 패권을 확인한 그런 전당대회였다 이렇게 평가도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 패권이라는 말은 부정확한 표현이고요. 왜냐하면 패권이란 말은 그 소수의 세력들이 자신들의 지분을 넘어서는 힘을 행사할 때 이제 패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결과는 지금 쪽수에서 많았던 거잖아요. 다수파가 권력을 잡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패권이라고 보는 것은 좀 부정확한 용어가 아닌가 싶고 뭐 이 당에 친문재인 세력이 많다는 것은 그것은 국민의당이 다 나가고 권리당원들이 들어오면서 그 뭐 확증된 사실이었고 그것이 이제 재확인된 재확인된 선거 결과고 어쨌든 이 사실을 짐작하고 있던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또 심리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친문 세력이 아닌 야권 세력들 특히 국민의당 쪽에 아직 가 있지 않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 당에서는 내가 무엇을 도모하는 것이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종걸, 박영선 뭐 이런 분들이겠네요. 그분들도 있을 것이고 손학규 지금 전 대표도 복귀 의사를 대표적으로 그분 입장에서도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국민의당이 더 낫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얘기해보면 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실상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고 판단을 해도 무리가 없다. 그쪽에서 어제 결과만 놓고 보면 표 계산을 해보면 뭐 본인이 대세론이 돼서 그것을 잠재우면 모를까 그럴 자신이 없다면 약간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안희정 문재인 말고는 이 당에서 경선을 뛸 마음을 먹을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걸 가지고 패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당원들의 당심이 그게 다수였기 때문에 그 당심 그대로 결과가 나온 것이고 당심을 비방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럼요. 이 당의 주인들이 다수의 표심으로서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당은 그런 결과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 스텝에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불안해하는 그 제3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덩치를 더 키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뭐 또 다른 길을 걸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또 두 번째 스텝을 봐야 되겠죠. 손학규 전 고문은 국민의당에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올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탈당한 상태입니까? 그렇죠. 정계 은퇴를 했으니까요. 당적을 안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근데 국민의당 가서 뭘 도모한다는 것이 좀 여러 가지로 좀 부담이 있을 웃기죠? 것 같아요. 손학규 대표는 지금 하는 게 다 웃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은퇴할 때 세웠던 명분이 있고 그렇다면 복귀할 때는 또 복귀에 따른 어떤 명분과 뭐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있나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자가 발전을 계속하면서 지금 돌아오는데 저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손학규 대표 관련해서는 얘기 안 하겠고. 아니 무엇보다도 당적을
갈아타고 나간다는 거는 이게 사실 새누리당 있다가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도 좀 상당히 그 무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어쨌든 토요일 전당대회 결과가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향후 행보가 좀 더 명확해지지 않겠는가, 모두가. 뭐가 애매하게 예. 이것이 문재인 세력이 접수한 것인가? 이렇게 나왔다면 뭔가가 조금 애매했을 텐데 뭐 명확하게 이 당은 친문재인 세력이 다수인 당이고 그들의 의사에 따라서 이 당은 이제부터 의사결정을 하겠다. 라는 명확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글쎄요. 예. 저는 이제 권리당원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총선 이후에 이 당이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갈피를 못 잡고 중도 외연 확장 이런 미명 아래 야당 맛을 다 상실해버린 이런 현실에 분개해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카드로 추미애를 선택한 것은 아닌지, 이걸 반드시 문재인에 대한 지지로만 표징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의문이 들거든요. 그게 어려운데 이게 그분들의 그 소위 말해서 표심을 분석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여의도 중심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의원을 친문재인 세력들이 도왔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권리당원들이 추미애 의원에게 표를 확 몰아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3단 논법에 의해서 권리당원들은 문심에 따라 움직인다, 이런 결과를 이제 도출하고 있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럴 여지는 있는데요. 그 나머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저런 다른 후보군들 입장에서는 이왕이면은 그런 도전을 감내하기보다는 조금 더 편한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약간 뭐 국민의당을 통해서 집권의 토대를 마련한다. 이거는 정말 만화 같은 얘기인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이름 모를 당원들에게 선명성으로, 야당성으로 한번 점수를 얻어보겠다, 이런 투지가 무의미한 상황인지 저는 그렇진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내년 대선 구간까지 뭐 문재인 전 대표가 예를 들어 몸살인다 혹은 야당성을 상실했다, 그럼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권리당원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원들을 믿지 못한다? 그럼 뭐 딴 데 가서도 정치하면 안 되죠.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아이고, 정은호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네요. 그렇습니까? 예. 이게 녹음할 시점에 지금 올라온 기사인데, 지난주에 서울구치소 내에서 자살하려고 했다. 참, 이 정부 들어서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가 나라 곳곳에 드리워지는 형국,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뭐 참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예. 오늘도 김원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 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 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선생님, 저도 사람이 되는군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하늘나라 가셨을 거예요. 곧 다시 만날 거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 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민주노총 대변인을 지냈고요. 지금은 문자당을 이끌고 있는 정호희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정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주제는 노동의 새벽과 저녁이 있는 삶. 이거네요. 네, 보통 8월, 9월 이때쯤이 되면 예. OECD에서 그 OECD 가입국들의 노동시간 통계를 발표를 합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뭐 뉴스나 국회나 정부에서 노동시간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오늘은 노동시간이 우리 삶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노동시간 이건 뭐 인간의 존엄을 위한 투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진리죠. 말하는 사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네. 예. 자, OECD 평균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노동시간이 긴 나라로 이렇게 정의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96년에 OECD 가입을 했어요. 예. 올해로 20년째가 되잖아요. 예. 20년 상반기 10년 동안은 장시간 노동 부동의 1위였고 지금은 이제 멕시코에 1위를 내주고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 OECD 평균이 1770시간입니다, 연간. 예. 근데 한국은 2163시간이에요. 근 한 300시간, 400시간 가까이 차이가 나죠. 예. 이런 정도 장시간 노동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문제가 되고 예. OECD에서도 끊임없이 노동시간 단축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예. 참고로 OECD 가입국이 32개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나쁜 거는 거의 다 1등이에요. 예.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자살률, 산재 사망률, 노인 빈곤율 등등 흔히 얘기하는 반평균 깎아먹는 그런 아주 나라가 되어 있는 상태죠. 아, 반평균. 학교 다닐 때 우리가 흔히 그렇죠. 들을 수 예, 있었던 반평균. 예. 네. 참고로 노동시간 얘기를 하려면 노동시간이 어떻게 단축돼 왔나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흔히 가장 많이 비유되는 경우가 유토피아입니다. 토마스 모 소설 있잖아요, 유토피아. 예. 이 소설이 1516년에 발표된 거예요. 예. 이때 이미 6시간 노동이 인간과 인류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노동시간이다 이런 주장을 하죠. 예. 네덜란드의 노동시간이 1350시간인데 예. 이거를 1일 노동으로 치면 5.5시간입니다. 예. 이미 16세기에 토마스 모가 얘기했던 유토피아적인 노동시간에 도달되어 있죠. 반면 한국은 8.7시간입니다. 까마득한 이런 건데요. 예. 이 노동시간이 자본주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때는 노동시간에 대한 뭐 개념이 없습니다. 24시간. 기숙사 가둬놓고 20시간씩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산성도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아무리 단순 노동이라 하더라도. 예. 그래서 19세기 초쯤에 뭐 사회주의 협동조합 이런 운동들이 펼쳐지면서
로버트 오웬이라는 사람이 8시간 노동하고 8시간 재충전하고 8시간 휴식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때 나온 얘기군요. 그럼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공산당 선언 뭐 이런 데도 나오고 하겠죠. 그리고 최초로 12시간 노동제를 법제화한 나라가 영국이고요. 1848년입니다. 예. 그리고 1886년입니다. 유명한 지금의 노동절 5월 1일 노동절을 있게 한 미국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있어요. 예.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그리고 이것을 기화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8시간 노동에 대한 요구들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면서 그야말로 전 세계 최초로 인류사 최초로 8시간 노동을 법제화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요. 어이구, 이 공산주의 혁명 아닙니까? 러시아 혁명. 그럼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 용공적인 정책이군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예. 그 공산주의와 반대편에 서 있던 뭐 우리가 자유주의 진영이라고도 얘기하는 예. 이 1919년 1차 대전 직후가 되겠죠. 국제노동기구, 당시 이제 국제연맹의 산하기구인데 예. 지금도 있습니다. ILO는. 그래서 국제기구 중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ILO 협약 1호가 8시간 노동제입니다. 예. 1919년. 따라서 8시간 노동을 얘기한다고 해서 빨갱이 전혀 아니고요. 예. 오히려 굉장히 자유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것이다.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지금 주 5일 근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주 40시간이 정착된 것은요. 프랑스, 독일, 미국에서는 이미 1930년대에 정착이 됩니다. 예. 따라서 노동시간은 단축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예. 노동시간 얘기를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사회 발전에 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자, 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보면은 이제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노동시간 얘기를 할 때 저는 뭐 개인적일 수도 있는데 예. 노동의 새벽이라는 시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아시죠? 노동의 새벽, 박노해. 예.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난 예.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찬 소주를 붓는다. 이게 1984년에 나온 시집인데요. 예. 참 기가 막힙니다. 12시간 맞교대를 하죠. 예.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제 야간 12시간을 하고 새벽도 아닙니다. 사실 이제 아침 맞교대하는 인원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그들과 교대에서 나가면서 그라스 소주라고 그러죠. 소주를 사이다 잔에 따르면 딱 2잔이 나옵니다. 우리 김 PD님은 술을 안 드시니까 모르시겠습니다만. 그걸 이제 동료와 한 잔씩 원샷이죠. 원샷을 딱 하고 비틀비틀 걸어서 그야말로 관짝 같은 멀방에 누워서 죽은 듯이 낮잠을 자고 저녁이 되면 또 일하러 가야 되는 이게 1980년대까지의 일이고요. 우리나라 노동시간의 역사가 참 기가 막힌 것이 그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최초로 도입된 게 1953년이에요. 전쟁 중에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48시간이었고요. 노동의 새벽이 나왔던 84년까지 48시간이었고요. 1989년이 되어서야 44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들어와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40시간으로 이제 규모에 따라서 뭐 1,000명, 5,000명 이렇게 해서 이제 40시간이 정착되어 있기는 하죠. 그런 상태다. 자, 사실 그 우리 기업인들은 노동시간이 길어야 생산성에 도움이 된다. 이러면서 사실은 뭐 주 5일 시간제 근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도입 초기부터 반대를 해왔는데 말이죠. 장시간 노동 이거는 사실은 효율을 따진다면은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효율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이고 단견적으로 보게 되면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일은 많이 시키고 장시간 시키고 임금을 적게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만 사실 그렇다면 뭐하러 아까 쭉 그 역사를 읊어드렸듯이 이미 한 100여 년 전부터 8시간 노동을 얘기하겠어요. 장시간 노동을 얘기를 할 때 가장 예를 많이 드는 것이 과적 이야기입니다. 과적. 도로의 화물차 과적
가지 맙시다 하면서 표가 붙어 있잖아요. 예. 도로 파손과 사고의 위험이 된다 이런 건데 저는 이제 화물연대 출신이어서 여기에다가 화물연대는 사실 만들자마자 과적 단속을 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물론 이제 도로 파손과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만 동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10톤 실을 차에다가 20톤을 싣고 값은 절반만 받는다 이러면은 자기도 손해지만 결국은 전체적으로 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친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 장시간 노동 일자리 나누기의 첩경이 노동 시간을 줄이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서구 OECD 평균 얘기도 하고 뭐 서구 나라들의 노동 시간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회적 합의가 이미 있습니다. 2000년부터 노사정 합의로 사실은 내년까지인데 2000시간 밑으로 줄이자 이렇게 합의를 한 바 있는데 실제로는 뭐 잠깐 줄었다가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면서 그 상태가 지금 10년째 계속되고 있으니까 우리 최소한 정부의 노력은 굉장히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그 대선 때는 손학규 민주통합당 예비 후보가 저녁이 있는 삶을 내걸었단 말이죠. 근데 이 저녁이 있는 삶을 고안한 그분이 그 진보정당 출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민주노총 대변인을 지냈던 손낙후. 그렇습니까? 예. 네, 손낙후 씨의 이제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또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예. 저도 뭐 제가 이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 그 노동 시간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저녁이 있는 삶을 모토로 끄집어냈는데. 예. 사실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구호이면서도 생활적인 구호였었어요. 굉장히 울림이 컸었죠. 그래서 요건 이제 노동 시간만 관련해서는 당시 손학규 캠프에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 시간 단축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자 이런 거였었어요. 예. 그래서 뭐 손학규 씨가 뭐 정치를 재개할지 뭐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유효한 그리고 나름 울림이 있는 구호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요번 20대 총선에서 정의당에서 좀 재밌는 제도를 하나 들고 나온 것이 5시간 퇴근법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1980년에 그 영화가 하나 있었죠. 9 to 5라는 영화인데 제인 폰다가 주연하고 돌리 파튼의 노래죠, 원래. 9 to 5가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게 80년, 70년대 현실을 반영한 80년 노래잖아요. 예. 9 to 5 딱 8시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도 9 to 6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노동시간 중에 식사 시간을 1시간은 노동시간으로 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예. 미국에서는 이제 그 식사 시간조차도 이제 노동시간으로 인정을 해서 9 to 5가 되어 있는. 그래서 이거를 정의당이 20대 총선에서 꽤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큰 울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신경민 의원이 그때 국회에서 제기한 의미 있는 법 중에 하나가 카톡 금지법이 있죠.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업무 시간 외 카톡 금지인데 예. 사실 우리 그 직장 문화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 칼퇴근 참 어렵고 그다음에 퇴근을 해도 회식이다 뭐다 해서 업무 연장이 되어버리고 심지어는 뭐 오밤중에도 뭐 카톡이 오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예. 이걸 이제 하지 말자는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고요. 저는 이 김영란법도 이 저녁이 있는 삶과 상당히 그 연관되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예. 사실 이렇게 회식과 접대 이것도 업무 연장이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노동 시간을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또 며칠 전에 이제 일본에서 좀 의미 있는 정부에서 제기한 겁니다. 예. 뭐냐면 인터벌 규제법이라는 거를 이제 시행하겠다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제 모든 사람에게는 24시간만 주어 있기 때문에 예. 당일 퇴근해서 그 다음 날 출근할 때까지 인터벌 그 시간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유럽연합에서는 93년부터 EU 같은 경우 9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11시간 그러니까 오늘 퇴근했으면 내일 아침 출근할 때까지 11시간을 무조건 보장해야 된다. 예. 이런 것을 이제 일본에서도 비로소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뭐 칼퇴근법이라든가 뭐 카톡금지법이라든가 인터별 규제법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바입니다. 예.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새 당대표가 뽑혔고요. 이렇게 돼서 여야가 이제 진영을 정비했는데 이제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일이니까 노동 담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노동 이슈 아젠다가 있을지 보다 나은 노동자의 권익과 또 노동 현실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함께 관심을 갖고 계속 뭐 미진하면은 좀 압박도 하고요. 또 퇴행하면은 강력하게 꾸짖고요. 예. 우리가 노동자인데요. 절대 다수가 노동자들의 이런 뜨거운 목소리들이 쏟아지는 그런 19대 대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가 바로 그렇고요. 예. 우리 김영민 브리핑 코너에서도 예. 많이 좀 노동 담론들을 확산할 수 있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시니까 우리 정호희 대표께서 저희가 모르는 이런 노동 이슈들 짚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환기를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요. 도와주십시오. 예. 네, 오늘도 정호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아시나요? 아름다운 얼굴, 탱탱한 피부, 건강한 수면.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가 도와드립니다. 검색창에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검색해주세요. 기억하시나요? 탐라오렌지.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탐라오렌지의 황금향. 지금 인터넷에서 탐라오렌지를 검색하세요. 추석 선물로 끝내주는 황금향. 황금향도 주문받고 있다고 봐요.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 뵙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새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네, 시원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이 너무 높습니다. 예. 네, 그렇게 매몰차게 몰아치던 폭염도 가긴 갔네요. 순식간에 가서 이거 아쉽기도 한 방에 하고. 훅 가버렸네. 작별 인사도 안 하고 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달 동안 맹렬하게 우리를 고생시키고 작별 인사도 안 하고 보낸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김찬호 교수가 쓴 모멸감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모멸감? 예. 네. 이게 어떻게 소설입니까? 에세이입니까? 네, 굴욕과 존엄의 감정사회학이라는 부제가 붙은 사회학 그 연구서입니다. 모멸감에 대한 그 분석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학에 관련된 책이라면 어렵다고 생각하실 텐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감각과 아주 맞물려 있어서, 예.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사회학 책입니다. 예. 모멸감이라고 하면은 이제 흔히 생각하기를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거나 격하될 때 이런 감정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주 잘 말씀하셨는데 모멸감을 얘기하기 전에요. 예. 사실 그 마음의 풍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우리 마음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근데 되게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인간이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예. 어떤 감정에 휘둘릴 경우도 많고, 어떤 사소한 배려가, 작은 배려가 하나의 그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예. 근데 그 마음의 풍경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감정적 요소가 있을 텐데, 한국인의 마음의 풍경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감정이 무엇일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저자에 따르면 이게 모멸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예.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의 마음의 풍경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감정의 요소가 모멸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잘 보면은 여기 책에서도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게시판 댓글에 악플 대 선플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악플 대 선플의 비율이 한국은 4대1. 이게 악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얘기죠. 이에 비해서 일본은 1대4. 오. 악플이 1이고 선플이 4라 그럽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1대9. 그러니까 악플이 1이라면은 선플이 9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나 뭐 압도적으로 우리가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 가지 조사 보고서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셀프 에스팀이라고 얘기하는 개인의 자부심하고 관련된다 그래요. 예. 근데 우리의 그 자부심 지수랄까? 이거 행복 지수로 이렇게 많이 환산하죠. 예. 이게 뭐 자존감 및 그 행복감이 아주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함에도 불구하고 늘 결핍과 공허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또는 이걸 채우기 위해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타인에 대한 모멸이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모욕하고 경멸하면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금방 우리 김 PD님이 잘 말씀하셨듯이 모멸감이란 나의 존재 가치가 부정당하거나 격화될 때 갖는 괴로운 감정이죠. 예. 예, 이게 한국인의 일상을 지배하는 감정의 응어리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런 예들은 너무 많죠. 예를 들면 갑질들. 뭐 우리가 일일이 예를 들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갑질들. 대표적인 예고요. 예. 또 뭐 있겠습니까? 근데 개돼지론 이른바. 개돼지론. 예. 예, 그러니까 이른바 사회 고위층이라는 사람들이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백성들을 또는 인민들, 민중들을 개돼지로 봄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거죠. 이 모멸감의 근원이 무엇일까를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예.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김 PD님 뭐 이렇게 모멸감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유, 많이 있습니다. 저야말로 그래요? 진짜 아니 뭐 그렇지 않은 한국인을 찾기도 쉽지 않겠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런 경험이 삶에 많은 동력이 됐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내가 이를 무시당한다면은 내가 이 무시당하지 않게 해주겠어. 막 이런 마음을 갖는다든지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라면 참 이 모멸감을 긍정적으로 해소하는. 예. 이 책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자신의 내면의 자존감이 강한 편이죠. 그러니까 제 용어로 얘기하자면 내공이 있는 편이죠. 예.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모멸감이나 굴욕감을 당했을 경우에 그게 폭력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폭력으로. 네, 타자를 향한 폭력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아주 많다 그럽니다. 그런 사례들은 얼마든지 예를 들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한국인 대다수를 개돼지로 몰아붙이는 어떤 고위 공무원의 내면 풍경을 좀 들여다보면은 예. 대단히 불안하고요. 뭔가에 의해서 대단히 고통을 받고 반증일 수도 있죠. 그리고 모멸이란 모욕하고 경멸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을 모멸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 아무래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일 텐데 예. 예를 들면은 수많은 약속을 해놓고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깨부시는 파기하는 것. 이것도 상대자들, 타자를 어떤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 그리고 수많은 약속들을 깨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짓말을 일수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세월호 문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수많은 약속들 이런 게 아무렇지도 않게 어겨버리고 이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경멸과 모욕을 주는 것을 일상적으로 하는 게 우리 한국인들의 심성에 아주 오랫동안 깃뿌리 받고 있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거짓 권위주의와 결탁을 해서 이 모멸의 감정들이 더 깊이 확산되고 심화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그러니까 모멸감은 또 다른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는 것이고 그 모멸감은 계속 확산되고 전이가 되고 이러면서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데 네, 악순환이죠. 그럼 어떻게 이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을지?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 전에 이 모멸감이 드러나는 그 현상하는 그 우리 구체적인 양태를 보면은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이 모멸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비하. 우리 비하 많이 하죠. 예. 외모부터 시작해서
우리 김 PD가 나온 대학 때문에 늘 고통스러워하듯이 예. 우리 그 비하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예. 뭐 학벌이니 뭐니 이것 때문에. 예. 또 비슷합니다만은 열등한 존재로 구분짓기란 차별의 문제. 예. 인종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들. 그리고 또 조롱들이 있죠. 예. 맹수와 조롱들. 그리고 무시. 우리가 흔히 너무나 익숙해서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침해, 막 남의 일에 너무나 깊게 개입하거나 무시하는 것과 관련지어서. 예. 그리고 동정, 이 동정도 참 잘못하면은 큰 모멸이 되죠. 여기에 재미있는 예들이 아주 많은데요. 이런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책에서. 그러니까 정신적 지체아가 있었던 모양의 그 장애인이. 예. 장애인이 이렇게 화장을 하고 기거를 했던 모양입니다. 예. 여성이었던 모양인데 어떤 할머니가 엘리베이터를 내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아이고, 지도 여자라고. 아이고. 이렇게 동정의 언어로 얘기한 것 같지만은 이거 차별의 기초는 아주 무시무시한 모멸이죠. 예. 사실 이런 것들이 일상화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례들을 들고 있는데 또한 오해, 문화적 코드 차이에서는 오해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다양한 방식의 스펙트럼으로 이게 현상하는데 사실 모멸의 그 이면에는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죠. 오만, 예. 그래서 이제 오만과 모멸의 구조라고 이제 이 저자는 설명하는데 사실 이 오만과 모멸의 구조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이 부정적으로 지탱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이걸 이제 오만과 모멸을 이 저자는 감정의 원자폭탄 같은 거라 생각하는 건데 이걸 넘어서는 방법은 아무래도 자존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저자가 얘기하는 부분을 조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에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자존감이다. 품위를 훼손당했다고 생각할 때 목숨을 걸고 보복하거나 그것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친다. 아니면 삶의 의욕을 잃고 무기력 상태에 빠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등등 얘기하면서 이 품위 있는 사회를 마련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쉽지는 않죠. 예. 각자 개인의 아주 견실한 품위를 위한 내공이 있어야 되고 어떤 자존감의 근거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자존감을 훼손하는 자들, 특히 이제 이른바 갑질하는 정치 권력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갑질의 세력들에 대한 저항들 이런 것과 함께 얘기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늘 그 노바디 감각,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감각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예. 또 하나는 나는 또 대단한 사람이야라는 감각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노바디 감각 또는 뭐 썸바디 감각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늘 바뀌죠, 이렇게. 회전문처럼 이게 바뀔 수밖에 없는데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절대 자신은 뭐 참담한 지경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 방자함들이 우리 사회를 모멸감으로 가득한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내면의 힘이 없고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할 때 누구에게인가 굴욕감을 상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타자에게 이 모멸의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 뭐 민정수석인지 뭔지 하는 사람의 검찰 교사를 두고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남들이 뻔히 아는 걸 자기들끼리 하는 짓들이잖아요. 이거야말로 국민들을 봉으로 알고 바보로 알고 모멸하는 정확한 모습이죠. 예를 들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바라보는 거죠. 내가 거짓말하든 뭘 하든 실수를 쓰든. 또 하나는 예를 들면은 한전의 폭리 문제 얘기하면서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니까 7, 8, 9월 2만 원씩 까주겠다 이런 거 있죠. 이거야말로 모독하고 모멸하는 거죠. 조삼몬사. 그렇죠. 시민들을 모욕하는 원숭이 이하로 취급하는 태도들이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 이런 지배 권력들에 의한 경멸과 무시가 일상화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돌파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감정이라는 게 사실은 개인적인 것 같지만 생리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사적이고 사회적으로 구성되죠. 이것과 싸울 수 있는 정말 많은 방향성들이 있을 겁니다.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무시하고 모멸하는 세력들과의 어떤 전선을 구축하는 것들 다양한 방식으로 가장 핵심적인 유머라고 얘기하는데 이 저자는 이 유머를 통해서 그 돌파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염치를 모르는 세상과 대결하면서 내 안에
정말 나를 지켜갈 수 있는 자존감들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회복할 것인지, 네. 또 내 안에 저를 비롯해서 네.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안겨주지 않았는지 한 번쯤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웃음이라고 말씀하셨죠, 교수님? 네, 네. 웃음으로써 이겨낼 수 있다. 네. 예. 그 재밌는 예를 하나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 하나 말씀드릴까요? 예, 예, 예. 일본의 그 야당 국회의원 중에 한쪽 눈이 없는 그 의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의원이 지배 세력, 여당 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조목조목 그 비판하는 연설을 했대, 국회에서. 그러니까 말인즉슨 옳으니까 이 여당 의원들이 이랬답니다. 눈도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뭐 이렇게 잘난 척해, 이랬답니다. 이건 인신공격이죠. 그야말로 모멸이죠. 그렇죠. 예. 그 순간에 여성 의원이 이렇게 응대했다 그럽니다. 나는 눈이 하나밖에 없어서 사태를,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일목요연하게. 네. 말 그대로 일목이네요. 그렇죠. 예. 한눈에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그 순간에 뭐 판은 뻔한 거죠. 아픈 유머 한마디에 예. 그렇게 말한 사람이 정말 뭐라 그래 요즘 말로 단단 디스를 당하는 뭐 그런 꼴이 돼버렸죠. 예. 스스로 예. 이런 유머의 힘을 비롯해서 다양하게 우리의 자존감들을 내세우고 증명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말도 하기 참 그런데요. 뭐 지도층이니 뭐니 하는 사람들의 이런 모멸주기의 그 상시화의 근간은, 바탕에는 일단 자존감이 없다는 거고요, 스스로가. 또 하나는 자기 내면이 빈곤하다는 걸 그대로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남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못 견뎌하고요. 남한테 존경받지 못하면 못 견뎌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위신을 세우려고 그러고, 그 위신 세우는 방법이 남들을 짓밟고 멸시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그러니까 자기를 증명할 게 얼마나 없으면, 자기 내면의 그 풍요로움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자기를 증명하려 들까 싶습니다. 이건 사실은 뭐 한국 교육제도와도 관련되고요. 사회 분위기라는 게 여러 가지 문제되지만은, 사실 이 책의 강점은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함으로써 예. 해결을 제시하기보다는 독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감정들이 더 확산되어야 하겠습니까? 등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묻습니다. 뭐 사회학 책이지만 어렵지가 않고요. 대단히 일상적인 그 체험들이 많이 녹아 있어서 흥미로운 저작입니다. 예.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참고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의 환부를 드러낸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제가 굴욕과 존엄의 감정 사회학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합리적이나 이성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세상에 우리 마음을 좌우하는 게 감정 쪽에 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감정 사회학적 측면 또는 뭐 심리학적 측면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 이완배 기자님 말씀하시는데 잠깐 들으니까 데니얼 커너만 이 교수 행동경제학 소개를 하던데요. 예. Thinking Slow and Fast인가요? 예. 거기처럼 뭐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소비하는 것 같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단 시스템 1, 시스템 2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움직이는 동력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런 감정들, 특히 굴욕과 이 모멸들이 우리 사회를 너무나 험악하게 만들고 화염차게 만들고 정말 염치가 깨져버린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학과 지성사의 임프린트 같네요. 문지 푸른 책. 문지 푸른 책에서 나온 김찬호 지음 모멸감, 오늘 정선태 교수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제주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문자당에 물어봐. 원룸 구할 때 주의할 점? 문자당에 물어봐. 수술 입원 후에 보험금 받았나 확인은? 문자당에 물어봐.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어디서? 문자당에 물어봐. 집수리 견적, 생활, 보험, 법률도 문자당에 물어봐. 혹시 내 반쪽도? 포털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어디서든 문자당을 검색해보세요. 잠깐! 불법적인 일은 사양합니다.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이.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네,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평가 당첨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책과 함께합니다. 사회와 자연과학 책방 이김출판사에서 협찬하는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 보내드립니다. 요즘 많은 분들의 힐링 방법 가운데 하나지요. 컬러링북. 예. 일상의 스트레스에 지친 사람들이 멍 때리기용으로 많이 하는 컬러링북. 자, 그런데 소개해드릴 책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 네, 이 책은 세계 최초로 수학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색상이 존재하지 않는 수학에 정교하면서도 추상적인 아름다움을 채워갑니다. 원래는 어른용으로 제작됐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아이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수학적 개념과 패턴을 색으로 채우는 컬러링북. 세계 유수의 수학자들과 사이언스지 등의 추천을 받은 베스트셀러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거제도 펜션 이용권을 드립니다. 거제도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청취자께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분께 펜션 2인실 이용권을 드린다면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매주 금요일 한 분께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모실 펜션입니다. 두모실 펜션. 두모실 펜션.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네, 두모실 펜션입니다. 거가대교 남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절경입니다. 두모실 펜션. 검색창에 두모실 펜션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정답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명박근혜 아우님 메일을 안 적어주셨습니다. 이거 어떡하려고. 예. 1번 LTV.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51.6%를 낚은 낚시TV라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가 정말 심각합니다. 이렇게 가계 경제를 망쳐놓는 걸 보면 아마도 이 정부는 정권 재창출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정권 교체가 된다 해도 가계부채가 빵 하고 터지겠죠. 아마도 이런 플랜이 하나 있지 않을까요? 만약 가계부채 문제가 터진다면 경제 파탄을 빌미로 보수가 진보정권 심판론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탄핵과 개헌을 시도하고, 예, 너무 더러운 계획이라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입에 담으셨네. 네, 정답 1번 LTV 맞히셨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아메바라면은 가능할 시나리오네요. 예. 자,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퀴즈 많은 응모 바라겠습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논현동 쥐새끼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 뭐 그냥 실명 쓰셔도 다 알 텐데, 예, 논현동 쥐새끼라는 필명의 애청자분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사연 한번 보냈었죠. 논현동 쥐새끼입니다. 이 선생님, 제가 요즘 다음 대통령 주자로 누구를 밀 것인가
고심이 깊습니다. 이 나라에 존망이 걸린 19대 대선. 좋은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국가 발전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박근혜 정권은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박근혜는 어떻게 하면 다음에 2번 후보가 당선될까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정농단을 대통령이 하고 다니고 국기문란 또한 대통령인 자신이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새누리당의 표 찍을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멘트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국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교체해야 경제도 살리고 나라도 살릴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정권 재창출을 주도할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선생님, 만약 정권이 저쪽으로 넘어가면 저는 그야말로 좆됩니다. 좋은 아이디어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인물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반기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미 친박이 낙점을 해서 점점 떨어지는 추이지요. 파격적인 젊은 후보, 그러면서 논현동 쥐새끼님을 지켜줄 후보, 4대강에서 매번 녹조 사태가 발생해도 그냥 참고 지내자라고 할 후보, 그런 후보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논현동 쥐새끼 아드님은 어떨까요? 가수 이은미 씨가 맨발의 디바라는 별명이 있듯 아드님은 스레빠의 디바 어떨까요? 네, 아드님은 가업을 이어받아야 한다고요? 뭐요? 아, 사기.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후보는 아무나 대충 내고 세계적인 해커, 좌익 교수 같은 애를 사가지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처럼 또 그 짓을 해보면 어떨까요? 선거에서는 지더라도 투개표에서는 이기는, 네? 그런 범죄는 안 한다고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위가 없다고요? 이 쥐새끼야! 일생이 범죄인 네가 그게 할 소리야, 이 새끼야! 이 쥐새끼 4대 강물 처먹었나? 너 이 새끼 네 뇌가 큰빛 이끼벌레지, 이 새끼야. 어? 그 뇌에 독하게 썩은 물에서 나사는 실지렁이가 기어다니고, 네,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쥐새끼를 위한 노래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완벽하고 도덕적이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